한국이 성공했다고 독도 침투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한 날, 일본 방위성은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하늘만 바라보던 그 시각, 동해바다 200m 아래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폭우와 어둠을 틈타 독도 코앞까지 접근한 일본 최정예 잠수함. 그들은 끝까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일본 함장은 경악하며 살려달라고 빌어야 했습니다. 3,000톤 괴물을 잡은 누리호 속 단 60kg의 기적.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치욕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한국이 누리호를 쏜다고 합니다. 5일 후 국방장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날 로켓을 쏘겠다. 총리님, 저로서의 기회입니다. 한국 전역이 폭풍 후 정신없을 때 독도 해역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누리호가 우주로 무엇을 올려보낼지. 저는 나카무라 켄지라고 합니다. 전직 해상자위대 잠수함 함장 출신이고 지금은 내각정보조실 수석 안보보좌관입니다. 바다에서 30년을 살았고 그 30년 동안 한 가지는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한국 해군은 미국의 정보 없이는 제 앞가림도 못한다는 것. 열정은 있어도 기초과학이 없고 의지는 강해도 핵심 기술은 남의 손에 의존하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습니다. 태풍이 직격하는 날 로켓을 쏜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정말로 절박한 겁니다. 나카무라 상하지만 이건 우리에겐 완벽한 기회입니다. 한국 전역이 태풍 대비에 정신없을 때, 그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소류함이 독도 해역으로 조용히 침투합니다. 기상 장교가 앞으로 나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태풍 카눈의 예상 경로입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으며 5일 후 오후 11시경 한반도 남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심 기압 950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 특히 고흥 나로우주 센터 일대는 태풍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실의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그 순간 한국의 모든 레이더와 감시 시스템이 무력화됩니다. 미국의 첩보 위성도 먹구름을 뚫지 못하고 한국 해군은 항구의 배를 묶어두기 바쁠 겁니다. 저는 상황실 한가운데 서 있는 다카이치 산나의 총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한국이 정말로 이 날씨에 로켓을 쏠까요? 아무리 그들이 무모해도 태풍 속에서 발사하는 건 자살 행위 아닙니까? 정보분석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연기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이 갑니다. 게다가 발사 윈도우가 이번 달 말까지인데 다음 기회는 한 달 뒤입니다. 그럼 실패 확률은요? 기상 조건만 보면 70% 이상입니다. 하지만 분석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무리수를 두는 게 그들의 특기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스크린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불꽃 놀이를 하든 말든 우리는 바다에 집중합니다. 나카무라 상 작전 계획을 보고하십시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작전명 코드 블랙 소류급 잠수함 한 척이 5일 후 오후 8시에 부산 앞바다를 출항합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기 3시간 전입니다. 심도 280m로 자망하여 독도 해역으로 접근해져 지형 정밀 측량과 해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소요 시간은 왕복 72시간 3일이면 모든 임무를 완료하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 장교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장 84m, 배수량 4,200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랑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성 100대 이하입니다. 이는 바다의 배경 소음보다도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세계 어떤 소나로도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AIP 시스템, 그러니까 비대기 의존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서 3주간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참모들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소류급은 정말로 바다의 유령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완벽한 스텔스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나카무라상 다카이치 총리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쏘는 누리호에 실린 위성은 뭡니까? 혹시 정찰 위성 아닙니까?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정보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AR 위성이라고 합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방식이죠. 날씨와 관계없이 지표면을 관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탑재 중량이 겨우 60kg입니다. 큐브셋 수준이죠. 우리 정찰 위성이 톤 단위인 걸 생각하면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발사 직후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우리 작전은 72시간이면 끝나니까 시간적으로도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국방장관이 거들었습니다. 나카무라 상 말이 맞습니다. 60kg으로 뭘 하겠습니까?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핵심 부품은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했을 겁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한 거죠. 저는 스크린 속 한반도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먹구름이 필리핀에서 서서히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5일 후면 저 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것입니다. 가시거리 제로 레이더 무력화 위성 관측 불가능.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작전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십시오. 만약 들키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끝장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나카무라 상 총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한국 고흥으로 가십시오. 누리호 발사 참 VIP 자격으로요. 현장에서 한국의 위성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정말로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십시오. 네, 총리님.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서는데 묘하게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날씨도 타이밍도 기술적 우도 모두 우리 편이었죠. 한국은 태풍 속에서 로켓을 쏘느라 정신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조용히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60kg짜리 큐브셋 하나가 제국 전체를 무릎 꿇릴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줄여서 항우연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VIP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초청을 받았죠. 일본과 한국의 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이었지만 사실 저는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 누리호에 실릴 탑재가 정말로 위협적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거였죠. 공항에서 연구원까지 가는 내내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코음을 쳤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도로, 여기저기 공사 중인 거리. 일본의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연구동 앞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낡은 회색 콘크리트 건물 곳곳에 금미간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문. 이게 정말 우주연구소입니까? 저는 통역관에게 물었습니다. 통역관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외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내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파스 냄새였죠. 온갖 진통제를 바르고 일하는 사람들의 냄새. 그리고 구석구석에 산처럼 쌓인 사발면 용기들. 육개장, 신라면, 너구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다는 그 인스턴트라면 컵들이 쓰레기통은커녕 책상 위에까지 널려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떡진 머리카락, 핏발선 눈, 다 떨어진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 난민 수용소인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JXA 연구원들은 모두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데 여기는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나카무라 씨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 거기서 저는 한재민 박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58세 아이 위성개발 총괄 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란 낡은 등산복 차림에 며칠은 감지 못한 듯 헝클어진 머리 손목엔 10,000원짜리 전자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재민 박사가 제 손을 잡기 전에 자기 손을 옷에 쓱쓱 닦는 겁니다. 마치 손에 뭐가 묻은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그의 오른손 등에 있는 끔찍한 화상 흉터를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진 보기만 해도 아픈 상처였습니다. 제 시선이 그 흉터에 머물자 한재민 박사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몇 년 전 연구실에 불이 났을 때 생긴 겁니다. 데이터 하드디스크를 건지려다가 그랬죠. 뭐 내 손은 다시 자진 않아도 어떻게든 쓸 수 있지만 데이터는 한 번 날아가면 다시 못 만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데이터가 자기 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죠. 이번에 누리호에 탑재될 위성은 SAR 위성입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방식이죠. 날씨와 상관없이 지표면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핵심 부품은 록히드 마틴 겁니까? 아니면 탈레스 겁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회사 제품을 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재민 박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친구들이요. 절대 안 판다더군요. 특히 S위성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 불가 품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 코웃만 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러워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재민 박사의 목소리엔 묘한 도끼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테나 설계부터 신호 처리 칩까지 심지어 렌즈 깎는 기계까지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몰트 하나, 나사 하나도 전부 국산입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이겠지? 핵심 부품은 어딘가에서 밀수입했을 거야. 하지만 입으론 다르게 말했죠.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만든 위성의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상도 50cm 목표입니다. 저는 코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최신 정찰 위성도 1m 해상도인데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게 50cm라고요? 말이 됩니까? 박사님, 그건 좀 비현실적인 목표 아닙니까? 한재민 박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죠. 나카무라 씨는 안 믿으시는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사흘 후면 증명될 테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초반쯤 돼 보이는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한 여성이었죠. 그녀가 서류 뭉치를 한재민 박사에게 건네며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행원에게 일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고물덩어리로 뭘 하겠다는 건지 시간 낭비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그 여성 나중에 박민지 연구원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딱 0.5초. 하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워서 저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설마 알아들었나? 하지만 그녀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저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연구원이 일본어를 할 리가 없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연구동을 나서는데 복도 구석에서 젊은 연구원 몇 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 앞엔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집에는 안 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통역관이 대답했습니다. 발사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사흘 내내 저기서 먹고 자며 일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군. 저렇게 무리하면 실수하게 마련이야. 하지만 묘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JXA를 방문했을 때는 모두가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칼퇴근이 당연했죠. 약은 그런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 사람들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60kg짜리 위성 하나 쏘는데 저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거야. 저런 식으로 급조한 기술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사흘 후면 전 세계가 한국의 실패를 비웃을 거고 나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도쿄로 돌아가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민지 연구원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재민 박사의 화상 흉터가 그 지독한 파스 냄새가 바닥에 주저앉아 라면을 먹던 연구원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발사 당일 아침 저는 고흥의 한 작은 횟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차로 10분 거리 고흥상회라는 간판이 달린 낡은 건물이었죠. 발사 참관을 위해 고흥에 온 외신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붐비는 곳이었는데 저는 일부러 이런 허름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창문을 깨질 듯이 때리는 빗소리, 천둥소리, 그리고 바람에 날아다니는 간판들. 태풍 카눈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횟집 TV에선 기상청 속보가 계속 흘러나왔죠. 남이한 지역 폭풍 경보 발령 외출 자제 당부 테이블 한쪽에 앉은 CNN은 기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로켓을 쏜다고. 미쳤군. 한국은 정말 무리수를 두는 게 특기야. 옆에 있던 NHK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죠. 연기 발표가 곧 나올 겁니다. 이미 기사 써놨어요. 한국 누리호 기상 악화로 발사 연기 불가피.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온통 새까만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다는 거대한 파도가 미친 듯이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로켓을 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발사대에 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수천억 원짜리 로켓이 한순간에 폭죽이 됩니다. 손님 회 나왔습니다. 투박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드니 허리가 9분 80대쯤 돼 보이는 노인이 회 접시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최노인이었죠. 주름 가득한 얼굴, 거친 손, 바닷바람에 그을린 피부.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어로 인사하자 최노인이 잠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곤 어느란 일본어로 말했죠. 일본 사람이요. 나도 일본말 조금 어릴 때 배웠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함경도 흥남이요. 거기서 일본 놈들 밑에서 일했지? 최노인이 쓰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좋았던 게 아니라 배워야 밥이라도 얻어 먹었으니까 배운 거예? 최노인은 제 맞은편에 소주 한 병과 잔을 놓더니 허락도 없이 제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곤 자기 잔내도 따라 단숨에 들이켰죠. 저는 당황했지만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손님, 오늘 로켓 보러 왔지? 최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날씨에 쏠 수 있겠냐? 최노인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아침부터 라디오만 붙들고 있는데 발사 연기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저는 최노인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횟집 구석 테이블에 낡아 빠진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었죠.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고 안테나는 철사 옷걸이로 대충 만든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지집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발사 통제실에서는 현재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저 라디오 오래 쓰셨나 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최노인이 라디오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지는 것 같은 손길이었죠. 50년 넘었어. 내가 부산 피라민 수용소에서 처음 일자리 잡고 첫 월급 타서 산 거요. 그때는 이게 금쪽 같았지? 그리고 최노인은 갑자기 먼 곳을 바라보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 10살 때였어. 1950년 겨울 흥남 부두에서 미군 배를 탔지? 메러디스 빅토리호라고 화물선이었어. 근데 그 배 짐칸에 사람을 우겨 넣었어. 14,000명을. 똥 냄새 나고 애들 울고 사람들 신음소리 나고 짐짝처럼 끼어서 3일을 바다 위에 있었어. 최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냐? 감사합니다. 미국 아저씨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최노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동시에 이것도 생각했어. 왜 우리 배는 없을까? 왜 우리는 남의 나라 배 타고 도망쳐야 할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노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거든요. 부산 와서도 거제 와서도 여기 고흥 와서도 평생을 남의 눈치 보고 살았어. 미국 눈치, 일본 눈치, 중국 눈치. 우리 기술이 없으니까 남의 거 빌려 쓰고 남의 거 얻어 쓰고 그렇게 살았어. 배 만들 기술도 없고 비행기 만들 기술도 없고 로켓은 꿈도 못 꿨지. 최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희미하게 나로우주 센터의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근데 저기 봐, 저기 저 쇠기둥이 뭔지 아냐? 저게 우리 배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배 우주로 가는 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횟집문이 벌컥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흠뻑 젖은 등산복 차림 한재민 박사와 연구원들이었죠. 그들은 급하게 테이블에 앉더니 따뜻한 국물이라도 마시려는 듯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한재민 박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날씨에 정말 발사하실 겁니까? 한재민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뭔가 결연한 것이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기상 모델은 최악입니다. 상층 바람 초속 40m, 낭 이론적으론 발사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럼 연기하셔야죠. 대말입니다. 한재민 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기상 위성 데이터를 보니까 오후 3시쯤 딱 30분 정도 구름이 거칠 것 같습니다. 30분의 발사 윈도우. 그 30분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한 달 뒤입니다. 30분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재민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죠. 실패하면 제가 옷 벗고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그가 최노인을 봤습니다. 저분 같은 분들이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배를 보는 걸 한 달을 더 기다리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미쳤습니다. 30분의 불확실한 기회를 잡으려고 수천억 원을 걸겠다는 겁니까? 일본이었다면 절대 이런 모험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후 2시 30분.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한재민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잠시 통화하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니다.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우르르 일어나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죠?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로 기적처럼 새까만 먹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노인이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발사 10분 전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절박함이 사람들의 한이 무엇인지를 187 나로우주 센터 통제실의 카운트다운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VIP 참관석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발사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3km 떨어진 거리였지만 하얀 누리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47.2m 높이의 3단 로켓 그 꼭대기에 실린 60kg짜리 위성. 321 첨화 순간 발사대 아래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주황색 화염이 사방으로 퍼지며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곧이어 쿵하는 저음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속도가 붙으며 하늘로 솟구였죠. 하얀 연기 기둥을 남기며 먹구름을 뚫고 저 푸른 하늘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정상, 페어링 분리 확인. 한재민 박사를 비롯한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떤 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떤 이는 천장을 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안착한 뒤 자세 제어를 완료하고 각종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제로 영상을 보내오기까지는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는 거려. 저는 슬쩍 휴대폰을 꺼내 도쿄 본부에 암호화된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하지만 탑재체 안정화까지 최소 일주 소요 예상. 오늘 밤 작전의 영향음. 예정대로 진행 가능.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확인. 코드 블랙 가동. 소류함. 현재 심도 280m 진입 중.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통제실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원들은 여전히 기쁨에 겨워 있었고 한재민 박사는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로 대한민국의 손으로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들이 환호하는 동안 우리 잠수함은 조용히 독도 해역을 장악하고 있을 것이고 일주일 뒤성이 겨우 가동될 쯤이면 우리는 이미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유히 빠져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사 2시간 뒤 저는 통제실 한쪽 구석에서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특별보안 구역이라고 쓰인 막혀진 공간, 일반 참객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죠. 거기서 갑자기 붉은 경고등이 전멸하기 시작했고 몇몇 연구원들이 급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슬쩍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가 막아섰지만 VIP 패스를 보여주며 잠깐만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죠. 경비가 망설이는 사이 저는 틈새로 내부를 힐끗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커다란 모니터 여러 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모니터마다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중앙의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거기엔 지거리는 노이즈가 가득했지만 그 노이즈가 점점 거치고 있었습니다. 박민지 연구원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죠. 자세 제어 완료. 안테나 전개 시작. AI 영상 보정 알고리즘 가동. 한재민 박사가 그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민지야, 얼마나 걸려? 2시간이면 됩니다. 박민지의 대답에 주변 연구원들이 술렁했습니다. 2시간 민지야. 정신 차려. 위성 안정화는 최소 일주일. 아니요. 박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AI 자동 보정 시스템 기억하세요? 제가 3년 동안 밤새워 만든 거, 그거 지금 돌리고 있어요. 예상 소요 시간은 정확히 1시간 47분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걸리는 작업을 2시간으로 단축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성의 자세를 잡고 각종 센서를 보정하고 통신 링크를 확립하는 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일본의 최첨단 위성도 최소 3일은 걸리는 작업인데 하지만 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노이즈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색 자분만 가득했지만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검은색과 흰색의 명암 그리고 물결문에 같은 게 보였습니다. 파도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바다 표면이 보여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스크린 속 화면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완벽한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였지만 S레이더 영상은 그 어둠을 완벽하게 뚫고 있었습니다. 파도의 물결 하나하나가 물거품의 흔적까지도 4K급 흑백 영상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게 독도 앞바다니까? 한재민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박민지가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 정확히 독도 동쪽 해역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60kg짜리 큐브셋에서 이런 해상도가 나온다고요? 이건 나사도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입니다. 저 정도 영상을 얻으려면 최소 500kg급 위성이 필요한데 한재민 박사가 모니터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이게 현실인지 확인하듯이요. 뭐냐, 민지야? 그의 목소리엔 떨림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라면 먹고 피 쏟으며 만든 눈이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 한쪽 구석에 작은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죠. 박민지가 그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화면이 줌인되면서 그 붉은 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길쭉한 타원형 그리고 그 주변으로 미세하게 퍼지는 물결문의 잠수함입니다. 박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중 항행 중인 잠수함의 내부파 신호입니다. 통제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물었습니다. 잠깐 저거 우리 잠수함인가? 박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잠수함은 지금 진해 앞바다에 있습니다. 저건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려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스크류 회전 패턴 분석 결과 치크류 일본 소류급 특징과 일치합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들켰습니다. 우주에서 60kg짜리 위성이 280m 깊이 바다속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군 작전 사령부에 연결해주세요. 한재민 박사의 지시에 통제실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조국의 잠수함이 제 동료들이 280m 깊이 바닷속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노출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박민지 연구원이 특별보안 구역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뭔가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피커 시스템을 켰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리면서요. 저를 향해 한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마치 잘 들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오더니 곧 일본어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잠수함 내부 통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저걸 감청하고 있는 겁니까? 손나실 상황 보고하라. 사토 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긴장이 묻어나는 음성이었죠. 함장님 이상합니다. 주변에 아무 선박도 없는데 계속 뭔가 우리를 추적하는 느낌입니다. 느낌. 소화병 정확히 말해. 그게 아닙니다. 능동 소화 신호는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메인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넓은 바다를 내려다보는 신의 시점. 그리고 거기에 두 개의 점이 표시됐습니다. 붉은 점 하나, 파란 점 하나, 붉은 표시가 소류함입니다. 박민지가 설명했습니다. 파란 표시는 우리 해군 관개토 대왕함입니다. 지금 막 출항했어요.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그러다 갑자기 남쪽으로 급선회. 사토 함장이 회피 기동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파란 점이 똑같이 따라왔습니다. 마치 줄로 묶여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같은 궤적을 그리며 추적했죠. 스피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함장님, 수상함이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했는데도 똑바로 따라옵니다. 말도 안 돼. 사토 함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동요가 섞였습니다. 능동 소화를 안 쏘는데 어떻게 우리를 추적하느냐고. 저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토 도망쳐. 제발 빨리 도망쳐. 하지만 제 속마음과 달리 스크린 속 붉은 점은 점점 더 절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그재그로 나선형으로 온갖 회피 기동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파란 점은 마치 유령처럼 정확하게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심도 320노 하강 사토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대 정숙 항해로 전환. 더 깊이 잠수하면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소류급의 최대 자망 심도는 500m가 넘습니다. 320면 대부분의 소하가 탐지하기 어려운 깊이입니다. 하지만 스크린 속 붉은 점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심지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박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심도가 깊어질수록 내부파 신호가 더 강해집니다. 밀도 높은 심의수를 가를 때 생기는 물결 무늬가 더 뚜렷해지거든요. 내부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리가 아니야? 저들은 소리로 추적하는 게 아니야? 잠수함이 물속을 움직일 때 수면 아래에선 보이지 않지만 수면 위로는 아주 미세한 물결이 생깁니다. 내부파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너무나 미세해서 육관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일반 레이더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SAR 위성의 정밀한 레이더는 그 미세한 물결까지도 우주에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린 발가벗겨졌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거야? 스피커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함장님, 저들이 우리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이에요.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 함장이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진 모양이었죠. 침착해. 사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착하라고. 우린 제국 해군이다. 이까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 어둠 속에서 사토와 승조원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을지를요. 바로 그때 한국 해군의 무선 통신이 잠수함으로 송신됐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렸죠. 소류급 잠수함 들리는가?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관개토 대왕함이다. 귀함은 현재 대한민국 영해를 무단 침범하고 있다. 즉시 부상하여 국적을 밝히고 항복하라. 잠수함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30초간의 침묵. 그리고 사토 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시하라. 계속 남진한다. 저들이 우릴 정확히 추적한다는 증거가 없다. 어쩌면 블러핑일지도.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국 해군의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일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민지였습니다. 소류함 들리나? 그녀의 일본어는 완벽했습니다. 도쿄 표준어. 그것도 아주 차갑고 정확한 발음이었죠. 여기는 대한민국 KA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다. 너희 현재 위치 북위 37도 14분 22.5초. 동경 131도 52분 18.2초. 심도 320. 현재 속도 5노트. 침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정확한 좌표. 저 정밀도면 미사일을 잠수함의 해치 구멍에 정확히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누군가 흔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승조원인 것 같았죠. 우리 어떡해요? 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토 함장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바다에서 함께한 동료 제가 잠수함. 학교에서 직접 가르쳤던 후배가 지금 저 깊은 바닷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아니면 슬픔. 20년 전 너희 순시선이 밀어버린 그 배에 내 아버지가 타고 있었어. 독도 앞바다에서. 그때 너희는 안개 때문에 못 봤다고 변명했지. 박민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변명은 안 통할 거야. 우린 이제 안개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심지어 깊은 바다까지도 너희 숨소리를 다 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우린 다 알아. 이제 이 바다에서 숨바꼭질은 끝났어. 스크린 속 붉은 점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정지했죠. 사토 함장이 항복한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국 해군의 자존심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랑하던 소류급 잠수함이 60kg짜리 위성 하나한테 완벽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급히 통제실을 빠져나와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도쿄 본부에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암호화 라인으로 연결하려는데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였습니다. 나카무라 씨, 지금 무슨 일입니까? 사토 함장이 연락이 두절됐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총리님 들켰습니다. 한국 위성이 우리 잠수함을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60kg짜리 큐브셋이 어떻게 280m 심해를 봅니까?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내부파 추적입니다. SAR 위성이 수면의 미세한 물결까지 읽어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30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마세요. 이건 우발적 사고입니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경로 이탈이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총리님, 저들이 모든 증거요. 나카무라 씨, 한국이 무슨 기술로 우리 잠수함을 식별합니까? 위성 영상 하나 가지고 그게 정말 우리 잠수함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총리의 목소리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끝까지 부인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끝까지 부인한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를요. 1시간 후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벙커와 일본 총리관 그리고 미국 백악관 상황실이 연결된 3자 회담이었죠. 저는 도쿄 참모로 화상회의 참석했습니다. 스크린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우리 잠수함은 정기훈련 중 기계 고장으로 인해 경로를 이탈했을 뿐입니다. 의도적인 영해 침범이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전혀 없었죠. 총리님, 거짓말하실 시간 30분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우리한테는 거짓말 못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화면이 전환되며 SAR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4K 화질의 흑백 영상, 거기엔 잠수함의 윤곽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음향 지문 분석 결과였습니다. 총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스크류 운문 데이터입니다. 잠수함마다 고유한 소리 지문이 있죠? 스크류 날개 개수 회전 속도, 심지어 미세한 결함까지도 소리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크류 소류급 세번함 특유의 이 번날개 마모 패턴까지 일치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들이 음향 지문까지 수집했다는 겁니까? 언제? 어떻게?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적선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귀국의 잠수함이 부산 해군 기지를 추앙하는 장면입니다. 3일 전 오전 4시 22분. 이때부터 우리는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공해상에서의 항해는 상관없지만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이건 다카이치 총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30분 드린다고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28분 남았습니다. 그 시간 안에 부상 명령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조치를 취하든지 선택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해군 구축함은 지금 귀국 잠수함 정확히 위에 떠 있습니다. 대한 미사일 조준 완료 상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미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한미일 동맹 차원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화면에 미국 국무장관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총리 미국 국무장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CIA와 국방부 분석관들이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충격입니다. 한국의 S위성 해상도가의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유감스럽지만 이번엔 도와드릴 명분이 없습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증거는 완벽합니다. 위성 영상, 음향 데이터, 항해 기록 모든 게 일치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습니다. 이 정도 해상도의 소형 SAR 위성은 우리 국방부도 탐내는 기술입니다.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를 망칠 순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손을 떼었습니다. 우리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총리님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위성 감시 능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서해 함대 작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사령부가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동해 작전 계획을 전부 수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눈을 가진 나라로요. 29분 30초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상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위성 영상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독도 앞바닥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거친 파도 위로 거대한 검은 물체가 천천히 솟아올랐습니다. 소류급 잠수함. 일본 해상자 위대의 자랑바다의 유령이라 불리던 그 잠수함이 한국 해군 관개토 대왕함 바로 옆에서 초라하게 부상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구축함 옆에서 일장기도 개양하지 못한 채 패배자의 모습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30년 바다에서 살며 쌓아온 자부심이 제국 해군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상회의 스크린 속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총리님, 오늘 이후로 기억하십시오. 이 바다는 더 이상 안개나 폭풍으로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60kg짜리 위성 하나의 사건이 터진 지 12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쿄의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각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프랑스 24 모든 주요 언론사가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죠. CNN 속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60kg의 기적 한국 소형 위성으로 잠수함 추적 성공. 해양 감시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해양 안보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60kg짜리 소형 위성으로 수백 m 심해의 잠수함을 추적했다는 건 기존의 모든 군사 상식을 뒤집는 겁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제3의 눈을 뜨다. 미국과 유럽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그 나라가 스스로 독자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SAR 위성을 개발했습니다. 리포터가 나로우주센터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죠. 이곳 연구원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을 새워가며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방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기술은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대학 교수가 화상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다윗이 골리앗의 눈을 찌른 겁니다. 한국의 초소형 위성 군집 전술, 이 개념은 현대회전의 교과서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 겁니다. 앞으로 모든 나라가 한국의 기술을 따라하려고 할 겁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복수 20세기 내내 식민지와 전쟁으로 고통받던 나라가 21세기엔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다. 사설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한국은 아무도 주지 않으면 스스로 만드는 나라다. 그들의 하는 분노가 아니라 창조의 에너지로 변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거리 거대한 전광판에서 NHK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의 논조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사건을 축소하려 했죠. 잠수함 기계 고장으로 일시적 경로 이탈, 한국에 과장된 발표 같은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위성 영상과 음향 데이터를 전격 공개하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더 이상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온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30년 바다에서 쌓아온 제 경력과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NHK 생방송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위성이 우리 잠수함을 추적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네, 사실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은 280m 심해에 있는 우리 잠수함의 위치를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하게 추적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 한국의 선전도 아닙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앵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기계 고장이라고 거짓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독도 해역에 침투했고 한국의 위성에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방송이 나간 뒤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SNS가 폭발했죠? 나카무라가 배신자다. 매국노를 처벌하라. 같은 극우 세력의 비난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 시부야 전광판 앞에 모인 시민들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30대 직장인이 말했죠.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이 약하다고 기술력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우리가 자만하는 사이에 한국은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50대 주부도 탄식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우익 세력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터넷에서 난리를 쳤을 그들이 이번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선명한 위성사진, 정확한 좌표 데이터, 음향 지문 분석 결과 그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던 거죠. 한 내두익이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분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졌다. 그 짧은 문장에 수만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일본 내각도 흔들렸습니다. 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고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리한 작전으로 국가 신뢰를 추락시켰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정보 실패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저는 총리실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지켰고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짐을 싸며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한재민 박사와 악수했을 때 그가 건네준 명함이었습니다. 구겨지고 낡았지만 거기엔 이런 문구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위성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 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샴페인을 마셨지만 한국은 독을 삼키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타워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한 건 도쿄 타워가 아니라 제 눈이었죠. 저는 이제 다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힘을요.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5후기 위성 발사 준비 중 내년 추가 발사 계획 그리고 그 아래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는 잠들어 있었다.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몸담았던 이곳, 제국의 안보를 책임진다고 자부했던 이곳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마은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함은 크기나 무게가 아니라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손목에 롤렉스 시계를 봤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하지만 이제 그 시계가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재민 박사의 10,000원짜리 전자시계가 박민지 연구원의 떡진. 머리카락이 최노인의 테이프로 감긴 라디오가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진짜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발사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고흥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듯 온 게 아니라 제 발로 찾아온 거였죠. 일본 정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저는 꼭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기적의 현장으로요. 나로우주센터 정문 앞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들로 북적거렸죠. CNN, BBC, 알자지라는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 CCTV와 러시아 RT와 있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발사대를 향하고 있었고 각국 언어로 중계하는 리포터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나카무라 씨, TV에서 봤습니다.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제실 복도를 걷는데 벽면에 새로운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자주 국방의 새 역사, 우리 기술, 우리 자부심.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쪽 벽에 크게 붙은 사진이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이 부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태극기가 휘날리는 관계토항함 옆에서 초라하게 떠오르는 일본 잠수함. 그 사진 아래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2025년 11월 27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완성한 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끄러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죠. 나카무라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재민 박사였습니다. 여전히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요즘 정신 없으시겠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피곤한 듯 눈을 빗습니다. 정신 없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하루에 각국 정부에서 오는 기술 협력 제안만 50건이 넘습니다. 미국 나사, 유럽 ESA는 물론이고 인도, 터키, 브라질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 줄을 서고 있어요. 다들 뭘 원합니까? 우리 SAR 위성 기술이죠. 특히 소형화 기술과 AI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한재민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로키드 마틴이 우리 돈을 쌓아놔도 안 판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같이 개발하자고 난리해요. 세상 참 재미있죠? 박민지 연구원이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2주 전에 피곤함이 많이 가셨고 뭔가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또 오셨네요? 일본은 요즘 어떻습니까? 난리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임을 고려 중이고 방위성 장관도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완전히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점가는 한국 관련 서적 일색이고 대학에선 한국학 전공 지원자가 폭증했어요. 박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때 통제실 대형 스크린의 뉴스가 떴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 기술은 유럽도 배워야 할 혁신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우주 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기어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소형 위성 군집 전술은 21세기 해양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기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기술 개발 능력을 존중합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국과의 대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을 경계하겠다는 뜻이었죠. 한재민 박사가 스크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존중받는 것, 우리 기술로, 우리 힘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5호기, 6호기 계속 쏘신다고요? 당연하죠. 박민지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주변 바다 전체를 15분 간격으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어떤 잠수함도 우리 몰래는 못 움직입니다. 최노인 횟집에 들르실 겁니까? 한재민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입고 가 보려고요. 그럼 같이 갑시다. 저도 인사드려야 하거든요. 우리는 차를 타고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본 고흥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대한민국 만세 자랑스러운 누리호 같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상점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횟집에 도착하니 최노인이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한 미소가 가득했죠. 한 박사, 일본 양반도 왔구만. 최노인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소. 오늘은 내가 최고로 대접할 테니. 횟집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들 조용히 구석 라디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위성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보도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세기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노인이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저거 들었소? 세계가 우리를 인정한다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피란민으로 시향민으로 남의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미국 것을 쓰고 일본 것을 쓰고 우리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창밖 우리 우주센터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만든 걸로 세계를 놀라게 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한재민 박사가 최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입니다. 어르신,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최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에서 내 아버지가 실종됐습니다. 일제 말기 징용으로 끌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다를 향해 한 잔을 뿌렸습니다. 아버지 보셨소. 이제 우리 바다요. 우리가 지키는 바다.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외놈도 떼놈도 양놈도 우리 허락 없이는 발도 못 디딥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기다렸습니다. 우리 것으로 우리를 지키는 날을.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왔습니다. 최노인이 오열했습니다. 70년 동안 쌓인 한과 기다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횟집 안 모든 손님들이 숙연해졌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패배를 통해 진짜를 보았으니까요. 일본은 과거 영광에 취해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한국은 독을 삼키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겉모습을 꾸미느라 바빴습니다. 한국은 속을 채우느라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알게 됐습니다. 조용한 아침, 나라가 가장 무서운 눈을 떴다는 것을. 그 눈은 우주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고 그 누구도 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위 우주 어딘가 도깨비라는 이름의 작은 위성이 한반도를 지키며 돌고 있었습니다. 60kg, 고작 큐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상자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누구도 주지 않은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280m 깊은 바닷속 잠수함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바다는 우리가 지킵니다. 70년 남의 눈치 보며 살던 서러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을 샌 간절함이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 한 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힘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